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씨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이병준 대표 모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이병준 대표가 이제 기자 출신이신데 30대라는 설도 있고 20대라는 설도 있어요. 네. 진실이 뭡니까? 정확하게 몇 살이죠? 진실이 이제 최근에 20대에서 30살이 됐죠. 최근에. 그러면 30대라는 게 진실이네. 20대는 아니네. 그렇죠. 얼마 전까지 20대였죠. 얼마 전까지. 네. 자, 어쨌든 이제 우리 이 미디어 C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됐는데 당분간은 이제 이런 이슈를 좀 중심으로 우리가 토론을 해볼까 해요. 네. 이제 흔히 요즘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 정당이 워낙 그 실망도 많이 시키고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이 보수적인 지지 성향을 가진 분조차도 보수가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좀 이번에 폭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뭐 심정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민주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럼 보수가 폭망하고 망하고 무너져 버리면 이게 좋은 건가? 그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 이렇게 날개가 건강해야 더 높이 날 수 있고 또 이제 멀리 날아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분명한 거는 보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었고 뭐 집에 비유하자면 뭐 석가래가 일부 내려앉기도 하고 기와장도 깨져서 이제 비가 셀 수도 있고 네. 기둥이 일부 썩어가고 그렇지만 뭔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재개발 수준의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이 네. 대표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 이후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좀 혼란을 좀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좀 노선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선 투쟁. 네, 이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탄핵의 어떤 부당성이라든가 이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불합리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완전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른바 절연할 것이냐, 버려버리고 갈 거냐. 절윤을 할 것이냐, 그 논쟁이 뭐 한창 있지 않습니까? 요 노선 투쟁 과정에 있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 이게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여왔던 이 국민의힘의 이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그냥 또 한 번 드러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뭐 저는 이제 정통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내에 이른바 이 위장우파, 그러니까 우파 이념을 갖추지 않고 그냥 이른바 좀 기회주의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좀 좌파적인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면 좀 이념적으로 뭔가 딱 뭉쳐 있고 이념적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뭔가 이념적으로 이 가치관적인 면에서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점. 그런 게 결국 또 이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게 결국에는 탄핵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지금 장도혁 대표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큰 방향에 있어서는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면서 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 보수 정당 보수를 분열시켜 왔던 그 세력들에 대해서 또 철퇴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큰 방향에서 장도혁 대표의 방향성을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 이제 과거에 보면은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이나 예를 들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공천 때 SNS에서 얼마나 당을 위해서 많은 글을 남겼나 뭐 이런 거를 계량화해서 반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주진우 의원하고 박수영 의원 좀 있고 거의 그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존재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장도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당성을 중요시 본다. 요 부분에서 본다면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뭐 전투력이라고도 좀 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여 투쟁, 이 상대 당과 이 지금 이 폭주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어떤 견제, 투쟁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죠. 입법하는 것도 있고 네. 지역구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데 저는 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대여 투쟁이 1순위라고 봐요. 예. 근데 대여 투쟁을 너무 하지도 않고 그 역량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역량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역량. 예. 본인이 정말 그런 역량이 있으면은 사실은 그런 역량을 좀 뽐내고 싶어 하거든요. 본인들도 능력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SNS에 글도 못 올리는 거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글도 좀 뭔가 딱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좀 뭔가 딱 주제를 하나 잡아서 뭔가 파고들다든가 뭐 어떤 이슈 메이킹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각들이 좀 많이 부족하죠. 기존의 이 구태 기득권 정치인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기득권 정치인들의 어떤 한계를 이 특히 이제 보수파 국민들이 좀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잠시 이제 우리 이병준 대표 이 얘기로 돌아가서 네. 근데 기자 시절에 특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파이낸스 그 투데이 특- 예. 그 특종 때문에 당이 분란에 휩싸인 거 아닙니까? 근데 제 특종 덕에 어떻게 보면 당이 분란에 휩싸였잖아요. 근데 이제 암덩어리들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암덩어리 제거였다. 아니 왜냐면은 뭐 단계만 가지고 지금 뭐 한동훈이 문제가 된 건 그 한동훈이 단계만 가지고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쌓여왔던 게 이제 단계로 어떻게 보면 이제 폭발을 한 건데 제가 이제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파이낸스 투데이 기자 시절에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최초 보도를 했었는데 이 사건이요 굉장히 큰 사건인 게 이게 언론에서는 사실 이게 뭐 정치적인 문제처럼 마치 무슨 뭐 개파 갈등인 것처럼 이렇게 막 표현을 하잖아요. 묘사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형사 범죄거든요. 예, 한동훈이 이 여론 조작을 한 그러니까 다운 게시판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라든가 디스 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댓글 조작을 했다는 저항이 있고 가장 심각한 게 이제 언론까지 동원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다운 게시판에 글을 쓰면은 그걸 기자들한테 뿌려가지고 언론이 그걸 보도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가족들이 글을 써놓고 네. 그거를 언론 플레이에 활용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그걸 마치 이제 그 당원들의 민심인 것처럼 당원들이 예를 들면 뭐 윤석열은 탈당하라 이렇게 한동훈이 이제 글을 쓰면은 그걸 기자들이 이제 보도를 하는 거죠. 아 다운 게시판에 이런 여론이 폭발하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민심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예. 중대 형사 범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뭐 언젠가는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원래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권영세 그 의원이 비대위원장 할 때. 비대위원장 할 때 이걸 덮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나중에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아 이거 그냥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냥 우리 내부에 이런 그냥 덮고 갔는데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이 지금 이번에 그 다운 게시판 진상조사 하기 전에 권영세 의원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터질 게 터졌다는 것이고 뭐 제가 그걸 보도 안 했다 하더라도 뭐 아마 다른 유튜버나 기자들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징계 수위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당에서 이제 방출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아예 당원 지위를 박탈해 버린 거예요. 제명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으면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제명이 아니고 뭐 당원권 정지 뭐 몇 개월, 1년, 2년 뭐 이렇게 넘어갔으면은 당원들이 가만 안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한 문제고 결국 이 문제가 계엄과 탄핵까지 이어졌다고 이제 보는 시각이 꽤 있거든요. 보수 진영 내에. 그러니까 이 정통 보수 국민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핵심 당원들이 아마 그냥 안 넘어갔을 겁니다. 그 얘기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당원 게시판 글 올리고 이게 언론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사이의 갈등이 더 커졌고 네. 그런 압박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걸 전제에 깔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갈등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시각이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갈등이 결국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한동훈이 여당 대표였잖아요. 예. 여당 대표마저도 예. 그런 식으로 막 총질을 하고 정부를 흔들고 음. 온갖 공작을 다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점점 더 고립이 되고 고립이 되고 예. 그러다 심리적으로 위축됐다. 그렇죠. 많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헌까지 이어지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존재하죠. 예. 물론 뭐 그게 뭐 정확하게 우리가 뭐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그 영향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있었다. 봐요. 예. 그러면 최근에 이제 지금 여당 그 법률권을 보더라도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뭐 명청 대전, 명청 전쟁 이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뭔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쪼개지진 않으면서 그러니까 봉합을 위기 때마다 하거든요. 네. 이게 보수가 좀 눈여겨볼 부분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좌파 쪽은 뭔가 선거를 앞두면은 갑자기 화해하고 손잡고. 손잡고 봉합하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요번에 이 명청 대전은 이게 만약에 그냥 단순히 이재명과 정청래 개인의 싸움이었다면은 봉합이 됐겠죠. 예. 근데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이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톱을 보면은 사실 톱은 이제 그 반명 진영의 톱은 정청래가 아니고 김어준이죠. 그렇죠. 예. 저는 정청래는 그냥 김어준의 어떻게 보면 약간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해석을 하는데 행동대원. 예.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 뭐 반명 대 친명, 뭐 친문 대 친명 뭐 이렇게 많이 이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가장 본질적으로는 저는 주류와 비주류의 이 싸움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김어준을 비롯한 이 친문 세력은 민주당 내에서 항상 어떻게 보면 주류를 자처해왔던 세력이고 실제로 뭐 문재인 정권 때도 뭐 지금 이재명 정권을 흔들고 있는 뭐 김어준 씨라든가 유시민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주류 세력이 이 뭔가 이재명 같은 이 비주류잖아요, 이재명은. 예. 비주류가 사실은 뭔가 올라서는 것도 좀 꼴보기 싫은데 아예 대통령까지 돼버리고 정권을 잡아버리니까 이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게 지금 보면은 이 갈등이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거는 표면적인 거고. 저는 이건 명분에 불과하다고 봐요. 명분. 그러니까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류들이 정말 아니 이게 뭐라 그거 뭐 되게 뭐 보면은 솔직히 저같이 그냥 저는 외부이잖아요. 예. 저는 이제 보수 입장에서 예. 거의 싸우는 거 보면 별로 뭐 이렇게 되게 지엽적인 거예요. 뭐 무슨 뭐 검찰총장을 뭐 이름을 검찰총장을 할 거냐 공수총장을 할 거냐 보안수사권도 아니 뭐 이미 사실상 검찰이 뭐 사실 거의 해체된 수준인데 그 조금 주나 안 주나 그 별 차이가 없거든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게 싸움의 다 명분일 뿐이다. 그렇죠. 이재명을 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왜냐면 뭐 생뚱맞게 뭐 다른 거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이재명이 돈 뿌린 거 가지고 갑자기 막 태클 걸 수는 없잖아요. 뭐 그건 이제 좌파 내에서 다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니까. 근데 이 검찰 개혁 이거는 꽤 민감한 이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뭔가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뭔가 검찰과 이거 야합해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 조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걸 명분 삼아서 이재명 정권을 때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지방선 이번에는 좀 뭔가 지방선거까지 이 싸움이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좌파 쪽은 뭔가 그 선거를 앞두고 막 싸우다가도 막상 선거를 앞두면 봉합이 되는 그런 그 장면들이 꽤 많았잖아요. 물론 보수가 그거를 좀 본받을 필요가 있겠죠. 본받을 필요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이 보수 내에서의 싸움은 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에서 싸움은 그냥 세력 싸움, 계파 싸움이라면은 보수 내에서의 싸움은 이거는 말 그대로 공적인 노선 투쟁. 그러니까 보수냐 아니냐의 싸움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정통 보수 입장에서는
뭐 한동훈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로이의 목마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한동훈, 이준석, 뭐 오세훈 이런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이념적으로는 보수가 맞다. 그럼 어떻게든 아유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좀 똘똘 뭉치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도. 근데 저 같은 정통 보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지금 이 좌파에서의 내전과 우파에서의 내전은 조금 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이제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국회 의석도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보수가 이 오두막처럼 쪼그라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진짜 보수냐 아니냐 그런 논쟁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소수이고 힘이 없을 때는 좀 똘똘 뭉쳐야 되지 않느냐는 또 시각도 있어요. 네. 네. 그래도 장기적인 보수를 위해서는 도려낼 거는 외과수적으로 도려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장덕 대표가 이제 지방선거 전까지 추가적으로 윤리 징계하지 않겠다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선거 앞두고 이제는 좀 뭔가 봉합을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저는 선거 끝나고는 이 개혁 작업을 다시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러니까 지금 선거 앞두고 뭐 너무 막 이 내부에서 이러는 거면 또 이제 정치 저간층, 뭐 중도층 국민들 입장에서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해요. 이제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좀 뭐랄까 추가적인 징계를 안 하는 거 그런 부분 뭐 정무적인 어떤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지방선거 끝나고는 저는 다시 이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개혁. 그러니까 우리 이병규 대표는 그거를 이제 개혁의 그렇죠. 이름으로 이제 그게 진짜 개혁이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무슨 뭐 맨날 그 개혁 보스라고 이제 띄워주지 않습니까? 뭐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이런 사람들을. 근데 사실은 개혁 보수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위장우파다. 이 사람들은 위장우파다. 우파가 아닌데 오히려 우파를 이제 흔드는 사람들을 저는 언론이 의도적으로 띄우고 있다고 봐요. 일부러 보수를 흔들고 보수 색채를 빼고 어떤 정통 보수의 어떤 이념이라든가 역사관이라든가 노선을 이 지워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류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언론의 공작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개혁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개혁 보수가 아니고 그런 개혁 보수로 위장을 한 위장 우파들을 쳐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진정한 어떻게 보면 개혁 보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한 표라도 표를 더 얻어야 되는데 이병준 대표가 주장하는 부분이 그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인 득표라는 측면에서는 전술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어쨌든 장도혁 대표가 지금 뭐 징계하고 쳐낸 사람 보면은 실질적으로 쳐낸 사람은 한동훈, 김종혁 두 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친한 쪽의 표도 이제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사실은 그 한동훈을 지지하시는 분들은요 그 좌파에서 넘어온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그 나경원 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한번 올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 한동훈 배우의 이제 뭐 깨시연. 근데 그건 확실히 근거가 있는 주장이에요. 그 근거가 있죠. 왜냐면 그 깨시연이 이제 친문 단체인데. 그건 알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이민구 대표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 한동훈이 어디 뭐 돌아다니면요 항상 그 뒤에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일부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데 뭐 그분이 뭐 치단계 유튜브도 막 많이 나오고 어쨌든 한동훈 세력과 굉장히 그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를 뭐 전혀 전체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연계돼 있다는 건 확인된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운 게시판 사건을 취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취재를 해본 바 이른바 그 안희정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기존에 이제 안희정을 지지하던 쪽 사람들이 한동훈 쪽으로 많이 넘어왔다는 그런 정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희정이랑 한동훈 뭔가 색깔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좀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약간 좀 중도 좌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좌파 성향인데 민주당은 너무 좀 세다. 예, 민주당은 좀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반민주당 좌파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분들이 약간 원래 이제 민주당 내에서 좀 오른쪽 노선이었던 안희정을 지지하다가 이제 안희정 지사가 뭐 사실상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예, 오갈 데 없는 그런 어떤 애매한 스탠스의 분들이 한동훈으로 많이 온 거 왔다는 그런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비중이랄까 숫자가 그렇게 뭐 선거에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지는 않으세요? 저는 이제 한 줌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줌단. 예, 한 줌도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이분들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한 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 사실 한 딸이라는 용어를 제가 이제 만든 건데 요즘 다 쓰고 있죠. 예. 이 한 딸로 불리는 분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 화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력이. 예,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으로 한동훈이 뭐 콘서트 한다, 그럼 다 막 티켓 사주고 가고, 그리고 막 온라인에서도 댓글 같은 거 많이 쓰고. 근데 그 똑같은 사람들이 막 여기 가서도 댓글 쓰고 저기 가서도 댓글 쓰고 뭐 서울에서 행사하면 가고 부산에서도 행사하면 가고 이래 가지고 많아 보이는 거지. 아하.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한 줌이다. 예.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결국에는 한동훈의 이 어떤 한동훈 변수보다는 저는 결국에는 우파를 찍을 사람들은 우파를 찍고 좌파를 찍을 사람은 좌파에 가고 결국 이 중도층 정치 저간층들의 표가 중요한 거지 그 이른바 한 딸 이 친한 쪽의 표는 저는 매우 적고 그 사람들의 표는 사실 그 사람들을 오히려 예를 들면은 뭐 한동훈을 그냥 품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표를 좀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럼 보수가 분열될 거예요. 예. 정통 보수 세력이 아마 장도혁 대표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보수도 뭔가 결집이 안 되면은 이게 지방선거에서 승부가 되겠어요. 오히려 더.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낮죠. 투표율이 낮다 보니까 결국 세력 싸움이거든요. 어느 세력이 더 결집되냐, 어느 세력이 더 투표장이 많이 나가느냐인데 보수가 투표장이 안 나가는데 선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이제 그 이른바 그래도 이제 자칭 보수 언론이라고 불리는 조갑재 씨가 네. 아까 이야기했던 삼각편대 네.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네.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러라. 장동혁은 이선을 후퇴해라.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조중동 같은 이제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이제 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네. 널리 퍼뜨리는 측면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조갑재 대표도 그렇고 이 조중동도 그렇고 보수를 보질 않습니다. 그래요? 예. 뭐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까지 뭐 이재명 옆에서 이렇게 막 어깨 기대고 사진 찍고 이재명 찬양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아니 보수가 어떻게 이재명을 찬양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그분은 이게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좀 돌아가 좀 본질적인 부분을 제가 얘기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분은 스스로 자기를 YS계라고 그 소개하시는 분이에요. YS 계보. 네, 예. 나는 YS계다. 예. 뭐 정치인도 아닌데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YS계는 저는 보수로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위장업파들이 너무 많은 거, 보수 이념으로 무장되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YS가 3당 합당으로 보수에 넘어오면서부터. 예. 네. 그때부터 뭔가 그냥 그 약간 그 어중이 떠중이들, 보수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 그런 사람들, 혹은 그냥 좌파인 사람들, 전향도 안 한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대거 밀고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뭔가 이 약간 흙탕물, 이 잡탕밥이 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YS계의 어떤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조갑재 대표가 대표적인 YS계고 저는 그분은 이제 보수에서는 완전히 끝이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보수 우파 국민들 중에서 조갑재 대표의 얘기에 공감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조중동도 마찬가지로 조중동도 보수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항상 그 이른바 보수를 분열시키고
이 배신의 어떤 노선을 걸었던 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을 주도했던 게 사실 조중동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뭐 절윤해라, 이준석 품어라, 막 이런 식의 논조의 글들을 막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과연 진짜 보수로 볼 수 있을 것이냐? 단지 민주당만 깐다고 보수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어떤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조중동은 이 보수 정치에 너무 개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언론사면은 그냥 딱 깔끔하게 팩트만 보도하고 뭐 물론 이제 사설 같은 걸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단순히 의견 제시를 넘어서 뭔가 이 국민의힘 이 보수 정당을 자기네들이 뭔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듯한 예. 자기네들이 뭔가 이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김어준 씨가 내가 좌파를 이끌어야 된다. 좌파 대통령이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약간 그 좀 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조중동이. 지금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조중동의 헤게모니는 많이 이제 약화된 거 아니에요? 많이 약화가 됐죠. 예. 예, 많이 약화가 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원래는 이제 보수파 국민들이 옛날에는 조중동 보고 뭔가 이제 생각을 네. 정립하고 이런 경향이 많았으면 이제 많이 바뀌었죠. 이제 뉴미디어 시대가 오면서 우파 유튜브가 이제 다 그걸 장악을 하게 됐는데 근데 아직도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 그 이 시대의 흐름의 변화를 못 읽고 아직도 그냥 뭐 조선일보 사설 보고 그게 정답인 걸로 그냥 무조건 마치 성경처럼 그냥 무조건 그걸 믿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당내 그 정치인들도 그런 어떤 정치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조중동을 보수 시장에서 퇴출을 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뭐 논조, 노선 이런 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언론사가 아니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공작소 같은 느낌이에요. 공작소. 예, 예. 본인들이 너무 막 개입을 하고 막 정치 공작을 하고 예. 완전히 그냥 뭐 거의 무슨 뭐 하나의 정당처럼 언론사가 정당은 아니잖아요. 예, 하나의 정당처럼 막 그런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가 보니까 저는 조중동은 이제 시장에서 퇴출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민주당의 이제 상황이라고 불리는 김어준은 이제 이른바 공장장이잖아요. 그렇죠, 공장장. 그런데 이병규 대표는 조중동은 공작소다. 네, 공작소. 공장은 단순하게 냄비 같은 걸 이제 찍어내는 건데 공작소는 그거보다 정치적인 뭐 의도가 더 개입된 느낌인데. 아,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어준 씨도 약간 공작소 같은 느낌이 공작소. 그러니까 좌파 공작소죠, 좌파 공작소. 좌파 공작소. 네, 좌파 공작소가 김어준이라면은 우파 공작소가 조중동 느낌. 네. 자,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지율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이병규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 보수의 당성을 강화하는 그런 노선 투쟁을 이제 줄기차게 벌여야 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들여다보는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은 지금 60%를 항상 넘어서고 있고, 그렇죠. 민주당 지지율에 비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정말 왜소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주도하는 이런 그 노선으로 가는 게 제대로 가는 길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전 노선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는 게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절연한다는 결의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의문이 나온 다음에 오히려 지지율이 빠졌어요. 안 올랐잖아요. 오히려. 만약에 진짜 그 노선이 문제였으면은 뭔가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그 전에도 뭐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뭔가 확 올랐으면은 아마 장동혁 대표도 노선을 틀었을 거예요. 이게 정답이네? 그러니까 노선의 문제는 아니다, 지지율이.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지지율이 안 나온다 보세요? 내부 분열 때문에 그렇다 보세요? 아니요. 지금은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60%가 나오잖아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재명 지지율이 60%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수 정당이 지지율이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국민들이 좀 뭐랄까 약간 일종의 좀 가스라이팅 상태에 있는 국민들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실상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60%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저는 코스피가 크다고 봐요. 코스피 뭐 6천 이걸로 뭐 어마어마한 그 소위 말해서 마케팅 이제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실제로 뭔가 이제 이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한테 뭔가 좀 이익으로 돌아오는 정부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가 나오는 거 보면은 뭔가 이제 이른바 중도층 국민들도 이재명이 그래도 뭔가 실적을 내는구나. 그래도 약간 좀 실용주의로 실용주의구나. 항상 뭐 말로는 실용주의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약간 뭔가 진짜 실용주의로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예를 들어 뭐 반도체 사이클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제 코로나 때 워낙 이제 돈을 많이 풀었는데 풀었고. 그게 이제 회수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다 증시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뭔가 정치적으로 뭐 탄핵도 있었고 계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대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안 오르던 게 딱 이제 뭔가 정권이 이제 창출되고 정치적으로 뭔가 불확실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쫙 오르는 어떤 시기에 돌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사실은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진짜 뭔가 코스피 상승의 역할을 한 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알려야 되는 거죠. 누가? 국민의힘이. 근데 이걸 너무 못하고 있죠. 이런 거를 좀 설득력 있게 뭔가 좀 이슈 메이킹을 하면서 국민들을 딱 한 번에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도 좀 내세우면서 뭔가 이렇게 이른바 쫙 이 여론 정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항상 이 국민의힘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진실을 알리는 그러니까 대여투쟁이라는 게 단순히 뭐 그냥 이재명 정부 까고 뭐 좌파 까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진짜 진상은 이렇다. 실체적 진실을 아셔야 된다. 진실을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못하고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되게 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도하게 이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거품. 전 거품이라고 보는 거품이 거죠. 껴있다? 네, 거품이 껴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솔직히 저는 몇몇 뭐 실용주의라고 하는데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보다도 더 강성 좌파인 면들이 많아요. 오히려 예를 어떤 들면은 점에서 그렇습니까? 반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한미일 연합훈련 하자고 하니까 일본 빼고 하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한미일 이 공조 체제가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일본을 빼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한국 빼고 해버리고 이번에 뭐 미중 전투기 대치하는데 중국한테는 찍소리도 안 하고 미국한테만 항의하고 그리고 뭐 자꾸 뭐 전시작전권 환수하겠다 뭐 등등 미국의 이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들 이런 어떤 행동들 너무 많은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곰곰이 다시 되돌이켜 보면은 문재인 정부는 반일을 많이 했죠. 반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반미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트럼프가 무서워가지고 좀 눈치를 본 것 같은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상하게 반일은 안 해요. 근데 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한미동맹의 심각한 균열을 가지고 오고 있는 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국민의힘이 이슈를 못 시키고 있어요. 이거 지금 반미로 가고 있다. 한미동맹 깨지고 생겼다. 이거를 좀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걸 뭐 얘기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뭐 거의 그거를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좀 하려면은 뭐랄까 좀 어떤 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간결하면서 좀 국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워딩을 써야 되는데 그런 어떤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의 이런 낮은 지지율은 뭐 외부나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고
국민의힘 구성원 국회의원 자체가 네. 뭔가 역량이 부족하고 제 역할을 못했다는 데서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떤 노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역량의 문제. 예, 그게 크다고 봐요. 그러면 지난번에 국회의원 공천을 잘못한 거네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잘못한 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뭐 원래 정상적인 정당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예,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예. 왔죠. 예. 근데 저는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봅니다. 예. 그 역할을 저는 장도혁 대표가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성을 중시하겠다는 게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당성이라는 게 막 그냥 뭔가 막 세게 얘기한다, 막 이런 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고 실질적인 역량이 있는지.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예. 평가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근데 홍준표 시장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홍준표 시장은 기본적으로 좀 어떤 우파적인 어떤 이념이 부족하다고 저는 네. 보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대선 경선에서 결과가 네. 안 좋았고 결국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홍준표 시장의 어떤 그 강점으로 하나 항상 평가를 하는 게 이 말을요 정말 그 어떤 논평이라는 걸 내는 걸 보면은 메시지를 잘 만들죠. 메시지를 잘 만들고 이슈 메이킹을 잘해요. 맞아. 그러니까 틀린 말을 할 때는 솔직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는데 네. 맞는 말을 할 때는 야 기가 막히다. 상대가 아프죠. 어? 예, 완전히 그냥 그 패부를 찌르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그 어떤 워딩이라든가 어떤 그 건드리는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효과적으로 좀 싸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홍준표 시장은 이제 그런 역량은 있는데 이념이나 노선이 좀 문제인 거고 저는 이제 이념 노선도 정확하고 그런 역량도 탑재한 인재들이 많이 이제 제도권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거를 좀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지금 당내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뭐 김민수 최고원이라든가 뭐 장해찬 부원장이라든가 박민영 대변인, 뭐 김민전 의원 이런 사람들은 저는 꽤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노선도 뭐 저와 뭐 100%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큰 방향에 있어서는 그래도 괜찮은 노선을 추구하고 있고 역량도 저는 꽤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고 뭔가 이제 스피커형 모습을 보여주고 진짜 당의 어떤 주요 요직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국민의힘이 그동안의 어떤 웰빙 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부족하죠 이들만으로는. 예. 이들만으로는 부족하고 저는 이른바 그 장 외에 보수 인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그 서클 안에서 맨날 그 찾으니까. 그렇죠. 자기네들 그 기득권 안에서 그냥 이 사람이 저거 하고 저 사람이 이거 하고 돌려가면서 해먹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관료, 네. 법조인 출신 네.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그런 사람보다는 이 좀 투사들 내지는 약간 저격수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프로 전사들 약간 뭐 워딩이 좀 애매한데 하여튼 저격수 저격수들이 좀 많아져야 돼. 근데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고 아스팔트에도 많고 시민사회도 많고 장 외에 또 잘 모르지만 또 찾아보면 다 있어요. 저는 이번에 그 장도혁 대표가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그다음에 윤민우 윤리위원장 이런 사람들 굉장히 잘 뽑았다고 봐요. 그분들도 원래 보수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몰랐잖아요. 근데 딱 찾으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제도권 밖에서 인재들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당이 영입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도 이제 장동혁 대표 픽이잖아요. 네. 뽑았는데 굉장히 뭐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도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잘 뽑았다고 보세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으로? 저는 잘못 뽑았다고 봐요. 잘못 뽑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잠깐 끊고 가도 될까요? 예. 이거 지금 자꾸 뭐 에어컨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에어컨 좀 꺼줄 수 있어요? 너무 춥죠? 네, 갑자기 너무 너무 추워졌다. 추워가지고 에어컨이 나와서. 에어컨 좀 꺼주세요.
꺼버리세요. 중간에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꺼버리세요. 아 이게 온도 올라가니까. 그런 그 거예요? 조금 네. 높여도 되겠네. 예. 네. 춥긴 춥다. 시원해 좋긴 한데. 네. 아, 네. 네. 혹시 저기 또 더워주시면 말씀. 예, 여기서부터. 네네. 예, 자, 바로 시작하면 되겠네. 네. 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잘못 보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이정현 위원장이 너무 그 자기 마음대로 그 날뛰고 있는 면이 있어요. 날뛴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예, 연장을 했는데 신청을 안 해가지고 또 연장을 줬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불공정한 거예요.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들 봤을 때도 아니 이거 뭐 오세훈 꽃가마 태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선이 어딨냐 이런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장도혁 대표가 그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다. 맞아. 이런 네. 말을 짧게 남겼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특혜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정현 위원장이 이제 말을 안 듣고 접수를 받아줬죠. 그러니까 이정현 위원장이 그런 부분도 그렇고 최근에 뭐 또 갑자기 뛰쳐나가지 않았습니까? 사퇴하고. 그죠. 네. 아니, 그것도 참 저는 그 상도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 뭐 본인이 뭔가 불만이 있어서 사퇴할 수 있다 쳐요. 당대표한테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대표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전화하니까 전화 받지도 않고 전화기 꺼버리고 잠적해버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기자들 전화는 받아요. 언론 플레이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나갔냐? 저는 협박하려고 나갔다고 봐요. 나한테 정권 줘라. 정권 줘라. 건들지 말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나한테 정권 줘. 나 그렇게 안 하면 안 해. 그러면 네. 장도혁 대표가 사실상 정권을 준 거네요. 정권 줬죠. 정권 준다 하니까 돌아왔죠. 그래서 응. 완전히 지금 뭐 칼춤을 추고 있죠. 근데 네. 그 칼춤이 네. 뭐 좋은 칼춤도 있고 나쁜 칼춤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죠. 봐요? 아니 저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좋다 칼춤? 나쁘다보다는 이상한 칼춤? 이상해요. 네, 기준도 없고 원칙도 뭔가 원칙도 없고 그 일단 서울시장 오세훈 받아들인 거 그리고 그다음에 충북 도지사 경선 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예. 김영환 지사를 컷오프했습니다. 근데 예. 저는 컷오프할 수 있다고 봐요. 그 현역 지사가 뭐 지역 내에서 평가가 안 좋으면 컷오프를 할 수 있죠. 근데 컷오프한 다음에 갑자기 김수민 씨를 추가로 이제 접수를 받았죠. 접수를 받습니다. 거기 네. 그 김영하 지사가 이제 원래 정무부지사로 아마 네. 데리고 있었죠. 맞아요. 아니 그것도 김영환 지사 입장에서는 정말 벙찌는 게 자기가 키웠던 밑에서 키웠던 사람이 자기를 잘라내고 그 자리를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 배신의 정치다. 네. 그래서 막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영환 지사가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모양새가 이상하고 심지어 그것도 뭔가 김수민을 옹립하기 위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김영환을 컷오프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막 보도까지 나오고. 그러면 네. 이 대표 볼 때는 우리 이정현 대표가 네. 처음 사심을 갖고 있다고 봐요?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김수민을 옹립하는 게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뭐 저 이른바 그 새로운 보수 이게 보수에서는 세보계라고 하는데 그 세보계 쪽의 이 이른바 위장우파들 저희가 봤을 때는 위장우파들이 뭔가 본인들과 정치적 궤를 같이 하는 후보가 없다 보니까 충북 도지사에 한 명 그냥 꽂은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저도. 근데 어제 조기룡 시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특정 후보 충주시장 네, 조기룡 충주시장이 네. 그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경선에서 네. 지금? 그분도 괜찮은 재원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분으로 가는 게 맞죠 충북 도지사는. 그게 유튜버 유명한 누구죠? 충주맨. 충주맨을 발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뭐 선거운동 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충주맨 만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정현 대표는 자꾸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기룡 시장이 나와가지고 특정 후보를 만들고 싶으면은 니네끼리 해라. 난 굳이 공천 구걸하고 싶지 않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맞아. 그러니까 조기룡 시장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지금 김수민 원하는 거 아니냐. 그러려고 지금 김영환 컷오프 시키고 추가 접수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또 한 명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또 한 후보가 그 뭐였죠?
또 후보 한 명이 더 있어요. 윤희근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거기도 선거운동 중단했대요. 네, 선거운동 중단하고. 그분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건 뭔가 이정현 위원장이 본인이 뭔가 김수민을 원해서 지금 뭔가 경선판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닌지 저는 이제는 해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제 보니까 해명은커녕 안타깝네요. 끝. 그러면 장도혁 대표가 물론 이제 전권을 준다고 말로 약속은 했을 수는 있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면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개입할 수가 없는 게 네. 정권 준다고 해서 돌아온 거잖아요, 이정현이. 근데 여기서 또 뭐 말하면 뭐야 나 건드리는 거야? 또 들어간다 이거죠? 또 나가죠. 아니 또 나갈까요? 예. 전 또 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정현 씨는 약간 성깔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장도혁 대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저도 좀 아쉽긴 하죠. 예, 그 부분은 사실 장도혁 대표가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이번에 그 당명 개명 TF 위원장도 그 당명 개정 TF 위원장을 김수민 전 의원이었죠. 지금 이번에 추가 접수 받은. 김수민은 제가 뭐 우리공화당인가 뭐 이름을 뭘로? 이름을 무슨 뭐 우리공화당? 아니요 뭐 미래공화당? 미래연합 무슨 미래연합? 미래연합공화 좀 이상한 이름을 내세워. 그거는 그냥 폐기한 거죠 결국. 그렇죠.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너무 이상한 이름을 지어오니까 결국 폐기하고 지방선거 이를 미루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제 그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또 이름 장명에서 또 그 쉽게 말하면 능력을 인정받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손혜원은 오히려. 그렇죠. 손혜원 씨 그 감각이 있죠. 네. 그런데 김수민 전 의원은 그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김수민 씨가 사실은 국민의힘 당명을 만든 게 김수민 씨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꾸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다른 사람을 해야지. 어떻게 국민의힘이 만든 사람을 그대로 들고 와서 새로운 이름 만들어주세요. 당연히 비슷한 느낌의 이름을 만들겠죠. 이름 지은 사람한테.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제가 그때 얘기했거든요. 김수민 이거 안 되는데 했는데 결국 또 사고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사람 보는 눈이 좀 아쉽죠. 그리고 이번에 법률자문위원장 곽규택 같은 경우도 저는 갈아치웠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배원진 가처분 소송을 일부러 대충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이 곽규택 같은 경우 친한계다 보니까 일부러 뭔가 장도혁 대표를 흔들려고 가처분 소송 인용 판결이 나게끔 유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사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정통 보수 진영 내에서도 장도혁 대표 지지층 내에서도 좀 아쉬움이 많은 상황이죠. 지금 이제 대구 지역 공천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원내대표였던 세 분이 거기다 출마한다는 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 오선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 충청도나 이 수도권에서 그 초선하는 거하고 뭐 비교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후보만 되면 되니까. 그죠? 사실 뭐 수도권에서 초선보다도 쉽죠. 그런데 이제 그 기득권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지금 반발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 방통위원장 출신 이제 이준숙 위원장을 또 뭐 전략 공천한다고 한다라는 또 공격도 받던데 그 논란은 어떻게 봐요? 대구시장은 저는 그냥 깔끔하게 누구 뭐 컷오프 시키지 말고 경선. 그냥 풀 경선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준숙 위원장도 이제 경선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경선하면 돼요. 지자체 당은 그 뭐 몇 명이나 나온다고. 근데 그걸 자꾸 막 개입을 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호영에 대해서 지금 그 뭐 컷오프 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도 주호영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그분은 뭐 정통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도 약간 위장업파라고 이제 보는 입장인데, 아니 경선에서 그냥 끝내면 깔끔하잖아요. 경선에서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2파전입니다. 사실상 이준수 위원장이랑 그 추경호 의원이랑 사실상 2파전이어서 어차피 될 일도 없는데 괜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저쪽에서 막 이슈 메이킹 할 거리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있다. 이정현 위원장이.
그다음에 이제 아무 이득이 없어요. 보수 진영 입장에서 아무런 이득이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조기령 시장 아까 조기령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분은 경쟁력이 있는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갔으면 가서 잡아야죠. 네. 공관위원장이면 이거 오해다. 김수민 이렇게 오늘입하려고 한 적 없다. 내가 그리고 윤희근 후보도 마찬가지고 후보들이 다 지금 못 해먹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3명이 지금 저 지사까지 포함하면은 네. 그러면 공관위원장 입장에서 뭔가 해명을 하던가 나가겠다는 사람 붙잡던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안타깝습니다. 이게 공관위원장에서 자세인가? 이재용 위원장이 지금 뭔가 경선판을 완전히 다 흙탕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네. 서울시장 이제 공천 관련해서 네. 지금 결국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응원을 했는데 네. 거기서 현재 이제 4파전이잖아요. 네. 경선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유리합니까?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상규 그 성북을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확실히 보수의 팬덤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예. 네, 제가 그 이번에 이제 최초로 또 지지했었고 사실 약간 제가 좀 약간 그 보수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좀 그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니 아까 그 네. 김어준, 조중동이 킹메이커 역할을 한다고 비판해놓고 본인이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약간 그 좀 공작을 하는 느낌이고. 여기는 네. 우리 이병준 대표는 이제 드러내놓고. 저는 이제 공작이 아니고 드러내놓고 한다 이죠. 그냥 이렇다. 진실이 이렇다. 예. 근데 제가 그 장도혁 대표도 사실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최초로 지지선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 여론이 뒤집어지면서 그러면 이병준 대표가 김어준이네 지금. 사실은 제가 보수 내에서 영향력은 김어준만 못하죠. 못한데 역할은 김어준이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그 요즘 제가 좌파 쪽 상황 보잖아요. 예. 약간 이동영 씨 있죠. 이동영 씨가 약간 좌파의 이병준 느낌. 요즘 이제 요즘 김어준을 엄청 까던데.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제 약간 분탕자들 담당하는 사람 약간 역할이거든요. 분탕질하는 사람들. 분탕 담당 일진. 근데 군기맨. 어쨌든 그 이재명 쪽 입장에서는 김어준,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분탕이잖아요. 그래서 손보는 거라 이거지. 그걸 이제 이동영 씨가 담당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동영 씨가 좀 보면 약간 그 약간 분석을 하는 약간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약간 저랑은 좀 뭔가 좌파의 약간 안에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오세훈 시장이 후보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상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저는 유튜브를 보는 정통 보수층에서는 이상규를 많이 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윤희수 의원은 지지층이 없고요. 만약에 윤희수 의원 같은 어떤 약간 좀 중도적인 어떤 그 노선을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되는 쪽을 찍을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을 찍을 거예요. 경선에서. 그러면은 윤희수 의원은 이제 존재가 없는 거고 사실상 저는 오세훈 대 이상규 둘의 대결이다. 둘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는데 결국 이게 친 오세훈 대 반 오세훈 구도로 가지 않겠습니까? 세력으로 보면 반 오세훈이 훨씬 더 커요. 근데 이제 이상규 위원장이 아무래도 인지도라든가 당내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이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밀리다 보니까 그럼 과연 이런 어떤 그 어떤 약점을 어떻게 이제 역전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구도를 잘 짜야죠 이상규 위원장이. 자 이제 당내 경선은 그렇고 만약에 이상규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민주당은 뭐 정원호나 이제 박주민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그들하고 붙었을 때 오세훈 후보가 나가는 것보다 경쟁력이 더 있으리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더 있다고 봐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시정에 대한 여론이 있잖아요. 시정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필요 정성이 있다고 보세요. 5선 도전에 대한? 있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울시장.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딱 보면 지겨워. 지겨워가지고 이상규는 신선하다. 이상규는 새로운 카드니까 저 사람 누구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지율은 낮다.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올라간다. 처음엔 안 나올 거예요. 처음에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거라는 게 결국에는 이 막상 뛰어들면 결국 이 진영 결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상규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고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역전을 시켜야 되는 게 이제 이상규 후보의 입장인 거고. 근데 오세훈 시장은 애초에 정통 보수들도 오세훈 나오면 안 찍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 정통 보수 국민들도 일부 안 찍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정 여론도 안 좋으니까 중도층들도 안 찍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오세훈 시장은 지금 한 여론조사 보면 양자대결에서 15% 밀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올려봤자 한 5%? 네. 한계가 있다는 한계가. 어차피 오세훈 시장으로는 지는 카드다. 네, 어차피 100점 100패라는 거죠. 네. 근데 이상규는 처음에는 좀 안 나오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이 범위가 넓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오히려 도박을 하는 게 맞지. 도박을 하는 게 낫다. 오세훈으로 가면은 뭐 접전까지 접전? 뭐 하여튼 뭐 어느 정도 뭐 따라잡을 수는 있겠죠. 근데 뒤집을 수는 없다. 네, 뒤집을 수는 없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을 두고 그 정치적 행보를 놓고 여러 이제 분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목리를 부렸던 게 후보 단수 공천을 원했던 것 같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아니면 어차피 이번에 출마하면 떨어질 게 뻔하니까 네. 오히려 뭐 정은호한테 지고 하는 그런 모양보다는 네. 오히려 깨끗하게 그만두고 다음에 당권에 도전하는 길을 택할 거다라 했는데 결국은 또 후보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진짜 그 본심은 무엇이었다고 보세요? 저는 오세훈 머릿속에는 뭐 지금 지방선거는 없고 네, 오직 당권이라고 봐요. 당권이 있다고 네, 봐요. 근데 요번에 나온 거는 그냥 한번 나와서 한번 경선판 한번 흔들어 보자. 근데 만약에 이상규 후보하고 붙었는데 만약 경선에서 지면 그걸로 끝장 그러니까 아니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상규는 자기가 이길 거라고 충분히 보는 이길 수 있다. 충분히 자기가 이길 거라고 보는 거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뒤집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겠죠. 이 오세훈의 시나리오는 서울시장 이제 후보 당선돼서 이제 질 거 아닙니까? 지면 이거 장도혁 때문이다. 장도혁의 노선 때문이다. 윤호개인 노선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탓하면서 장도혁 지도부를 끌어내리고 그러면 이제 뭐 비대위 체제로 갈 수도 있고 뭐 당대표 선거가 열릴 수도 있고 뭐 거기서 이제 자기가 당권을 먹겠다는 심산이죠. 자, 이제 미디어 씨가 오늘 첫 특별 대담을 해봤는데 좀 이병준 대표가 네. 아주 재밌게 또 쾌활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 좀 제가 이 보수 재건축, 네. 재개발 수준의 재건축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이 시점에서 보수가 국민들 마음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데 지방선거 승리보다는 좀 장기적인 그 목표를 좀 제시하자면은 저는 역사 투쟁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역사 투쟁. 네, 왜냐면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들이 우파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60% 나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뭐 국민들이 진상을 잘 모르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좌파 쪽수가 너무 많아요. 네. 전 국민 한 절반 정도는 좌파라고 보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 역사 투쟁에서 밀렸기 때문이에요. 보수가 역사 투쟁에서 지금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래도 저는 많이 좀 바뀌었다고 보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그냥 뭐 독재자다, 뭐 부정선거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생각하고 있는 정서가 그 너무 많지. 좌파에 조금만 있는 게 아니고 범국민적으로 그런 정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재평가 작업 이런 것도 뭐 지난번에 뭐 건국전쟁 영화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거기에 그치면 안 되고 이제는 당이 나서서 제도권이 나서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야 돼요. 국민들한테. 알리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이 반일 문제라든가 예.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뭐 이 좌파들이 성역하는 뭐 그런 어떤 사건들 뭐 대표적으로 4.3이죠. 4.3. 4.3이 사실은 이거는 뭐
명백히 그 건국 총선을 방해하기 위한 남로당의 폭동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그냥 이승만 정권이 자국민 학살했다. 요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상을 알리고 역사적으로 재평가하고 뭐 재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재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전방위적으로 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역사 추적에서 밀린 것 때문에 그냥 이 민주당 좌파는 선, 우파는 뭔가 그냥 독재자를 계승하는 악의 축 이런 관념이 있어요. 이런 관념이. 그러니까 이 관념 자체를 저는 바꾸는 작업을 해야지 이걸 안 하면요 그냥 우파는 평생 그냥 이거 선거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쫓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명한 노선이나 이념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고 보니까 지난번에도 사실은 네. 다급한 나머지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업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용병을 영입한 거죠. 네. 저는 근데 용병 영입은 윤석열 대통령에서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저는 용병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정권 수행을 정권 운영 기간에는 굉장히 어떤 그 보수적인 어떤 정책들을 많이 펼치면서 성과를 많이 남겼다고 봐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했던 이상으로 좀 그래도 잘 풀린 케이스지만 근데 웬만한 용병들은요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 들어오면은 그런 사람 들어와서 뭐 정권 창출한다. 그 좌파적인 어떤 정책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용병 영입은 끝내고 이제는 뭔가 보수 안에서 이제 인재들을 많이 키워 나가야죠. 일단은 누구 한 명을 딱 찍다기보다는 많이 키워야 돼요. 특히 젊은 정치인들 많이 키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나중에 뭐 지자체장도 하고 뭐 10년 20년 뒤에 대통령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후보군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픽이다 그러니까 나는 국민이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병주 대표는 용병이다. 국민이 선택한 적이 없죠. 그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줬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준 거죠. 당 대표도 그 다 대통령 덕에 인지도 쌓아서 된 거지. 그냥 한 명의 검사 중 원 오브 댐이었으면 한동훈이 뭐 자기 이름 알릴 기회나 있었겠습니까? 네. 다 윤석열 대통령 덕에 해왔다는 거 그건 좌우를 막론하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정한다는 거는 그건 국민들한테 사기치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미디어 씨 더 좋은 또 패널 모시고 보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병준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